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의 직관을 지내는 최학섭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직관 최선비의 임무는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지질과 기륭을 판단하여 묘지와 택지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했지요. 그런 최선비는 어느 날 강원도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둘러싼 야산을 둘러보던 학섭이는 깜짝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산세가 부드럽지만 하늘을 찌를 듯이 드높고 푸르른 숲이 빽빽하니 우거지어 싱그러우며 이를 가르는 물줄기가 쭉쭉 뻗는 것이 비범해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은 산이었지요.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끝내주는 명당을 찾을 수 있겠구나. 당장 올라서 확인해 봐야겠다. 최선비는 대충 주막에 숙소를 잡고 산에 오를 준비하여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 탓에 땀을 뻘뻘 흘렸지만 명당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최선비는 숨을 고르고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볕이 비추는 양지 바른 자리를 찾았지요. 최선비의 직감은 역시나 이번에도 정확했습니다. 옳거니. 저곳이로구나. 소나무가 그야말로 청렴결백한 선비처럼 가지를 뻗어 있고 토양 때깔이 갓 태어난 아이처럼 보드라워 보인다. 저기야말로 명당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느냐? 명당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요. 최선비는 허겁지겁 이동해서 눈여겨본 자리를 찾았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좌이정과 우이정을 떠올리듯 지형을 감싸고 침엽수가 임금님을 받드는 양민들처럼 가득했습니다. 최선비는 붉은 끼를 보이는 흙을 한 줌 퍼올려 냄새를 맡았습니다. 푸릇푸릇한 생명의 향기를 잔뜩 머금은 양질의 토양이었습니다. 목은 또 얼마나 좋은지 산 아래로 마을은 물론이어 건너편 야산 그리고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길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게다가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보는 동양이었지요. 마지막으로는 바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양팔을 벌리자 능선을 타고 부는 바람이 물줄기처럼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물로 씻지 않아도 멱을 감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명실상부한 명당이었습니다. 이곳에 묘자리를 잡는 사람의 후손은 집안의 복덩이가 알아서 굴러들어올 것입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자리이지요. 최선비는 위치를 표기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명당도 찾았겠다 기쁜 나머지 거나하게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한두 잔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탁자에 술병 두어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얼근하게 취했지만 아무래도 혼자 술을 마시다 보니 영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선비는 탁자를 크게 손바닥으로 탁 내려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분이다. 오늘 내가 이 주막에 있는 사람들 술은 모두 사겠소. 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보이. 뭐 하는 사람이오? 내 땅 보러 다니는 직원인데 오늘 끝내주는 명당을 찾았거든. 거 대단한 양반이었구만. 남이 사는 술을 안 마실 수 없지. 고맙수다. 주막에 온 손님들은 신을 내며 최선비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일어나 흥얼흥얼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죠. 최선비도 술에 취한 손님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엉망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채신 없는 행동이었지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절로 흥이 솟았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잔치를 즐기는데 바깥에 멀뚱히 잔치를 엿보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며칠은 굶은 듯해 보였습니다. 최선비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여인에게 들어와서 밥이라도 한 끼 하라며 안으로 불렀지요. 여인의 이름은 향숙이라고 마을 소장농의 딸이었습니다. 헌데 최근 땔거리가 부족해서 며칠을 굶었던 것이죠. 조금 야위기는 했지만 매우 아름다운 처자였습니다. 선한 눈망울과 갸름한 턱선이 조금만 화장을 하고 꾸며 놓으면 절세미녀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어 보였지요.
이런 여인네가 시골 총구석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최선비는 주모를 불러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향수기는 그런 최선비의 친절에 감사하며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습니다.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그만 거리에서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아니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나 몰라 할 수 없었을 뿐이요. 최선비는 그런 향수기에게 몇 푼 쥐어주며 밥 잘 먹고 다니라고 하고 다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사람들과 잔치를 즐긴 최선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방으로 돌아가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잠에서 깬 최선비는 하품을 쩍 하고 어슬렁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장소를 찾으러 다시 여행길에 올라야 했지요. 그런데 벼랑간 한 산의 무리가 최선비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같이 덩치가 산만하고 인상이 퍽 험상궂게 생긴 것이 수상했습니다. 댁이 그 직원 최학섭, 최선비 맞소. 니신지? 아이고, 최선비님이 만나보구만. 다름 아니라 우리 나리께서 최선비를 꼭 좀 모시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별일 없으시면 같이 좀 갑시다. 사내는 험상궂게 생긴 얼굴과 달리 사근사근하게 말하며 최선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뭔가 낌새가 이상한 최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실례가 되지 않겠다면 그 나리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소? 이 마을 지주 윤무식 대감이외다. 여기서 멀지도 않소. 저기 큰 집 보이시오. 저기가 윤대감댁이오. 사내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궁궐같이 커다란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사내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긴 여행을 나서기 전에 든든하게 점심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요. 이참에 높으신 분에게 대접받아 보는 것도 좋았고요. 최선비는 얼른 준비하고 사내들을 따라 윤대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대감 집은 멀리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는 더욱 으리으리했습니다. 큼지막한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고 대청마루에 사랑방, 별채, 안방에 사당까지 보였습니다. 최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최선비가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살펴보는데 윤대감이 뒷짐을 지고 최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오, 자네가 최선비구만. 반갑소. 네, 윤대감이요. 이렇게 갑자기 불쑥 모셔서 미안하게 되었네. 아닙니다, 대감님. 저야 찾아주셔서 영광이지요. 그러하온데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사옵니까? 곧바로 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점심시간이 가깝고 하니 밥이라도 한 끼 합세. 이후 이야기는 차라도 들면서 하지. 괜히 시간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바쁠 텐데 말이지. 아이고, 바쁘다니요. 대접받는 것이 영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히 들겠습니다. 윤대감은 호탕하게 웃으며 머슴들에게 곧바로 식사상을 차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큼지막한 식사 탁자를 내와서 점심을 차렸습니다. 점심상은 상다리가 휘어졌습니다. 잘 구운 갈비에 잡채, 흰쌀밥과 고깃국까지. 최선비는 생일상으로도 이렇게 화려한 식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눈을 휘둥그렇게 뜬 최선비는 윤대감의 대접에 황송해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윤대감은 최선비의 잔에 직접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술은 아주 맑은 청주였는데 잔에 따르기만 했는데도 향긋한 향이 풍겨왔습니다. 어서 들게나. 아무래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차린 건 별거 없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겠습니다. 뭘 이거 가지고 그러나? 이 정도야 매일 먹는 수준이라네. 최선비는 황송해하며 조심스럽게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윤대감은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집안 대대로 마을에서 조정의 지원을 받아 개발 사업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선비에게 지금까지 어떤 곳을 여행하였는지 같은 잡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최선비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직감이라고 할까요? 어딘가 윤대감의 심성이나 품성이 꾸며낸 듯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가 발랐지만 뭔가 더러운 속내가 있는 듯이 보였지요. 하지만 남이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이런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됐지요. 최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다그치고 윤대감과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쯤에서야 윤대감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 아니라 최선비가 찾았다는 명당 자리에 관한 것이었지요. 하기사 그것 외에 최선비를 찾을 일이 없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명당을 찾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떻소? 예, 아주 바른 말 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이런 명당은 처음 봤지요. 최선비는 신이 나서 마구 떠들어댔습니다. 그러자 윤대감의 표정이 기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최선비는 윤대감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직관 생활을 하면서 길러진 타고난 감각이라고 할까요? 최선비는 윤대감과 같이 대화를 나눌수록 어딘가 불안해졌습니다. 여봐라. 그것을 가져오도록 해라. 아니, 대감님,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최선비는 하인들이 윤대감의 부름에 가져온 괴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괴짝을 연희 안에 돈이 좋기 1000냥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최선비, 그 명당 자리를 내게 넘기게. 보상은 보다시피 아쉽지 않게 쳐주겠네. 대감님,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명당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른바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과 같아서 그에 걸맞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최선비의 대답에 윤대감이 불같이 화를 내며 잔을 내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온화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악귀같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최선비는 돌변한 윤대감의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매와 인매 그리고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뀐 것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주거나 거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무엇인가? 내 그래도 섭섭하지 않게 대접하였는데 이리 창피를 주는 겐가? 아닙니다요, 대감님. 그러면 제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안에 결정을 내려서 답변 드리겠사옵니다. 최선비는 진땀을 뻘뻘 흘리며 윤대감을 설득했습니다. 윤대감은 화가 났지만 그러는 최선비에게 알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휙 하고 벗어났습니다. 지금 보니 윤대감의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었지요. 최선비는 불편한 마음을 안고 윤대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보답을 하지 못할 망정 말실수를 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명당을 잠깐의 호의에 보답하려고 경솔하게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잠깐 본 윤대감의 행동과 기운이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윤대감이 딱 그 말에 어울리는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된 이에게 명당을 넘기면 아주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걱정을 안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홀로 시름에 잠겨서 술을 한잔하는데 밖이 어딘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인고 하고 바깥을 보니 향수기가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뭡니까? 그 불량배는 그리고 다름 아니라 처음에 최선비를 불러왔던 그 사내물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무섭게 향수기를 겁박하며 희롱했습니다. 향수기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딱해 보였지요. 최선비는 안 되겠다 싶었지만 싸움은 해본 적도 없고 무술을 배워본 적도 없어서 직접 구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았습니다. 대신 최선비는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포졸나으리. 무슨 일로 주막에 다 찾아오셨습니까? 최선비는 불량배들에게 들리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막에 있는 사람들은 벼랑간 혼자 떠들어대는 최선비를 이상한 눈으로 흘겼습니다. 밖에 있는 불량배들도 최선비의 떠드는 소리를 다 들었지요. 그러자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향수기를 두고 달아났습니다.
아무래도 포졸들에게는 캥기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최선비는 나가서 향수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님이 혹시 포졸들이 왔다고 말해주신 겁니까? 그렇소. 사실 거짓말이었지만 말이오. 그래도 옳은 일을 위해 한선이의 거짓말이니 봐주시오. 감사합니다.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것이오? 최선비가 묻자 향수기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향수기의 집안은 문대감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소작료가 올라서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작료를 내지 못하여 농장에서 쫓겨날 판이 되었는데 문대감이 자기에게 시집을 오면 소작료를 내려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향수기와 그녀의 가족은 문대감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에 불량배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연로한 아버지가 불량배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알아누웠는데 그만 며칠 전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지요. 어머니도 상심에 젖어서 아버지를 따라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최선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문대감은 역시나 명당에 어울리지 않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 선비님에게 문대감이 명당을 달라고 하였지요. 절대로 그 작자에게 명당을 알려주어서는 안 되옵니다. 심성이 뒤틀린 사악한 사람이에요. 어쩐지 심상치 않다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려. 알겠소. 내 그 제안은 거절하겠소. 최선비는 향수기의 말을 듣고 곧바로 문대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명당을 알려줄 수 없다며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지요. 그런데 문계담은 의외로 별 표정 변화 없이 알겠다며 최선비를 돌려보냈습니다. 최선비는 불안했지만 어찌되었든 잘 해결되었다 생각하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당장 마을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에 들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고 있는데 벼랑간 누군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 보니 이는 바로 향수기였습니다. 선비는 지금 어서 일어나셔요. 저기 바깥에 문대감댁 불량배 놈들이 최선비 방을 찾아오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이오? 문대감이 앙심을 품고 불량배들로 하여금 최선비를 밤중에 습격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향수기의 경고에 최선비는 부랴부랴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불량배 무리가 주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향수기의 말대로 불량배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향수기는 최선비의 손을 꼭 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지금은 이곳만큼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문대감이 설마 밤중에 불량배들을 시켜서 습격을 감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소. 처자가 아니었으면 내 큰 화를 입을 뻔했구려. 큰 공경을 처했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비님만 저를 도와주셨죠. 이렇게라도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최선비는 마음씨 고운 향수기에게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밝자마자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향수기는 홀로 마을에 남게 됩니다. 안 되겠소. 일단 내일 나와 같이 마을에서 빠져나갑시다. 이곳에 머무르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겠소. 한양에 내 집이 있으니 그곳에 갑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선비님만 공경에 처하는 것 아닙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처자를 버려두고 갈 수는 없소. 향수기는 그런 따뜻한 최선비의 배려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고 와락 최선비를 안았습니다. 최선비는 그런 향수기가 애틋하고 불쌍하여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둘은 며칠 만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애틋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최선비는 향수기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입맞춤하였습니다. 향수기도 눈을 다소곳이 감고 얌전히 최선비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둘은 허름한 초가집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불안하고 상황이 어려우니 믿을 것은 서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애절하게 정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 아침해가 뜨자마자 최선비와 향수기는 가볍게 짐을 꾸리고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산길을 따라 오르는데 이럴 수가 저 멀리 산의 무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지 뭡니까? 이에 향수기와 최선비는 다시 다른 길로 가기 위해 뒤를 돌았는데 그 뒷길에도 사내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딜 그리 바쁘게 가시나? 도간에 든 쥐가 되셨는데 헛된 반항은 하덜 말고 얌전히 잡혀가셔. 대감님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대감님이 눈여겨본 처자까지 가로채다니 아주 담력이 대단하시구려. 불량배들은 최선비와 향수기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향수기는 최선비의 손을 잡고 바로 갓길로 내달렸습니다. 그러자 등 뒤로 불량배 놈들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습니다. 죽어라 달리고 있었지만 이대로면 분명 붙잡힐 것이 뻔했지요. 이에 향수기가 멈춰섰습니다. 어서 달리지 않고 못하는 거요. 이렇게 되면 따라잡힐 거예요. 선비님이라도 도망가셔요. 그럴 수 없소. 어찌 내가 당신을 두고 나 혼자 달아나겠소. 아니요. 제가 미끼가 되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 먼저 가세요. 곧 따라갈게요. 향수기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미처 막을 새도 없었습니다. 최선비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달렸습니다. 그렇게 불량배들을 따돌릴 수 있었지만 향수기는 결국 붙잡히고 말았지요. 최선비는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무사히 빠져나왔으니 최선비는 도망갈 수 있겠지만 붙잡힌 향수기는 무슨 고초를 당할지 몰랐습니다. 최선비를 잡는데 방해를 했으니 필히 문대감은 향수기를 아주 모질게 대할 것입니다. 최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주막으로 돌아와 일주일간 준비를 끝마친 최선비는 기어코 굳은 결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 대신 문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최선비는 문대감에게 명당 자리를 알려줄 터이니 향수기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문대감은 비열하게 웃으며 그런 최선비를 조롱했습니다. 진즉에 찾아왔으면 이런 못볼 꼴 당하지 않고 두둑하게 돈을 챙겨갈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알겠다며 광에 갇힌 향수기를 풀어주었습니다. 향수기는 몇 날 며칠 주리가 틀리고 곤장까지 맞아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최선비는 그런 향수기의 모습에 다시 불같은 분노가 느껴졌지만 꾹 참고 얌전히 문대감에게 명당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문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조부모의 무덤을 명당에 이장했습니다. 앞으로는 탄탄대로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향수기를 풀어주기는커녕 최선비도 흠씬 두들겨 패고는 쫓아내버렸습니다. 과연 약속도 지키지 않는 악당다운 행동이었지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상했습니다. 명당으로 이장하고 나서부터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거지가 가로막아서 발길질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자 집마차 하나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살고 있던 걸음을 온통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덕택에 새로 차려입은 비단 한복이 똥무더기로 더럽혀져서 버려야 했지요. 또 하루는 다른 소장농에게 소장료를 뜯어내는 겸 곡식을 가져왔는데 그날 저녁 그것으로 밥을 해먹었다가 크게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문대감은 심한 소가리로 거의 일주일은 앓느라 헬쑥해졌습니다. 심지어 마을 앞에 다리를 놓는 사업을 따내서 진행했는데 다리를 짓다가 무너져서 크게 손해를 보고 만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 최선비라는 놈이 내게 명당이 아니라 흉지를 알려준 것이 분명해. 화가 난 문대감은 이 못된 최선비라는 놈을 붙잡아서 홍구멍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을을 떠났을 최선비를 도대체 어디서 찾는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믿져야 본전으로 불량배들을 시켜서 최선비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선비는 먼 곳에 있지 않고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문대감은 불량배들과 몰려가서 최선비를 붙잡아 땅에 목만 내놓고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최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놈 최선비, 감히 나를 속였겠다. 명당이 아니라 흉지를 알려주었구나. 흉지라니요. 직관이라는 자는 자고로 택지와 묘자리를 알려줄 때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제가 대감님에게 알려준 곳은 분명 명당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놈아. 당장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산채로 땅속에 묻힐 줄 알아라. 마침 비도 추적추적 내리겠다. 아주 오늘 끝장을 보자꾸나. 아닙니다. 제 조상님을 걸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대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최선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내리던 하늘이 번쩍하면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최선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만 같은 명당 자리는 아니었죠. 이 마을에는 명당이 사실 2개나 있답니다. 그리고 대감님에게 알려준 곳은 자기가 한 행동에 배를 돌려받는 자리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2배, 3배, 10배로 돌려받지요. 마찬가지로 악행을 저지르면 그만큼 돌려받게 된답니다. 무엇이? 내 이놈, 이봐라. 이 고얀 놈을 머리까지 흙을 덮어버려라. 문대감은 그런 최선비의 말에 크게 노하며 불량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하늘이 또 번쩍하면서 번개가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낙뢰가 불량배가 든 삽에 내려 꽂혔습니다. 그 탓에 삽을 든 불량배는 물론이요. 주변에 선 무리들까지 감전되어 시꺼멓게 수치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본 문대감은 벌러덩 나자빠져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천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대감은 벌벌 떨면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제야 최선비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저를 꺼내지 않으시면 다음 번개는 문대감 머리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납치한 향수기도 당장 풀어주십시오. 아, 알겠네. 그러니 제발 목숨만 좀 살려주시게. 문대감은 그제야 손으로 땅을 파서 최선비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선비를 데려가서 향수기도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최선비와 향수기는 짐을 꾸리고 마을을 나왔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상놈의 잡년놈들을 반드시 혼내줘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대감은 못된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 놈들이 사는 집을 찾아서 불을 질러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의 무덤도 다시 이장을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날 밤 문대감의 집대들보가 무너져서 기와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대감은 잠을 자다가 그만 무너지는 기와에 깔려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악인에게 어울리는 최후였습니다. 마침내 자유가 된 향수기는 최선비와 혼인을 맺게 되었습니다. 최선비는 돌아가신 향수기의 부모님의 무덤을 원래 찾았던 명당 자리에 묻어주었지요. 마음씨 곱고 선량한 향수기가 바로 그 명당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향수기는 아들을 5이나 낳게 되는데 모든 아들이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며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향수기와 최선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물은 트는 대로 간다고 하죠. 못된 짓을 일삼돈 문대감은 결국 하늘의 벌을 받았고 선량하고 이타적인 향수기는 결국 명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죄짓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순심이라는 어여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순심이의 어머니는 우렁차게 울어제끼는 아이를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전직 포도대장이었던 순심이의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하나뿐인 딸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항상 거친 세상에 홀로 살아가야 할 딸이 걱정되었지요. 요령 없는 지아비가 내게 물려줄 것은 하나밖에 없구나.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다. 이에 순심이의 아버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딸에게 무술을 가르쳐 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맞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순심이는 말하고 걷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혹독한 무술 훈련을 받았습니다. 순심이도 아버지의 기지를 받아서인지 또래 남자아이들보다 악독한 끈기가 있어서 혹독한 훈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일까요? 삶의 스승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도 순심이가 성인이 되는 해에 지병으로 끝을 고하고 맙니다. 순심아, 너는 이제 어느 남정네들보다도 강해졌다. 하지만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세다고 그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굳세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알겠어요, 아버님. 그러니 제발 좀 더 버텨주세요. 하나뿐인 딸이 손주 낳는 것까지는 보셔야지요. 미안하다, 순심아. 미안해. 꼭 좋은 남자를 만나거라. 아버지는 순심이의 머리를 마지막을 쓰다듬고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순심이는 누구보다도 강인한 여인이었지만 부친의 죽음 앞에서는 조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기며 올바르게 살기 위해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 홀몸으로 떼거리를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살았던 집을 고쳐서 주막을 열었습니다. 순심이의 주막에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름답고 건강미 넘치는 젊은 주모 순심이가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고 요리 솜씨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릇 순심이를 노리는 남정네들도 많아졌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노라면 순심이의 뒤태를 구경하느라 남자들이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저거 저 튼실한 절구통이 한번 보게. 내 절구꽁이로 옹골차게 절구질 한번 해봤으면 좋겠구만. 절구꽁이는 무슨? 자네의 젓가락만한 물건으로 어림도 없지. 그거보다 저거 보게. 저저 수박만 한 걸 2개나 달고 다니는데 어우 군침이 싹 도는구먼. 남자들은 저질스러운 농담을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어떻게 한번 잡아뜨리기만 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무리였지요. 하지만 우리의 순심이는 결코 호락호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혹여 강제로 어떻게 해보려고 순심이의 손목을 허락도 없이 붙잡으면 돌덩이 같은 주먹에 맞아 나자빠져야 했습니다. 그런 순심이에게도 영 껄끄러운 남자가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 기생집의 주인이자 포주인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순심이의 주막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는데요. 항상 크게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인지라 제 아무리 순심이도 불손하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주모 어때? 생각해봤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으리? 이 앙큼한 거사. 모른 척 하기는 나한테 시집오는 거 말이오. 아이, 저 같은 청것이 어찌 나리님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네가 어디가 어때서? 딱 내 마누라감이지. 여기서 고생 그만하고 나한테 오게. 김진사는 그리 말하며 순심이의 손목을 덜컥 붙잡았습니다. 순심이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으나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손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김진사는 질세라 순심이를 획 잡아채더니 자기 무릎에 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순심이는 화를 가라앉히며 굳은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든 완곡하게 거절을 표현하는데도 오늘 김진사는 아주 끝장을 보려는 듯 끈덕지게 달라붙었습니다. 자자, 뭐가 그리 바쁜가? 여기 앉아봐. 아이, 왜 이러십니까, 나으리? 오늘따라 끈질기십니다. 끈질기기는 순심이야말로 끈질기지. 자자, 나 같은 남편을 만나야 돌아가신 부친도 하늘에서 안심하지 않겠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억지로 삭히고 있던 차에 김진사가 순심이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언급하자 그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순심이는 그 순간 김진사의 손목을 획 꺾어버렸습니다. 김진사는 꼴사나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아버님을 언급하지 말아주시지요. 순심이가 김진사의 손모가지를 꺾어 비트는데 주변에 있던 건달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진사가 항상 끌고 다니는 건달 패거리였죠. 김진사는 행실도 올바르지 못하고 아주 양아치나 다를 바 없는 사내였거든요.
내 인연. 감히 누구 몸에 그리 손을 대는 것이냐? 내 놈들이야말로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다. 순심이는 그렇게 말하며 김진사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김진사는 그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벽에 머리를 박고 기절해 버렸지요. 이에 5이나 되는 건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심이는 건달들이 휘두르는 주먹을 휙휙 피해버리고 따귀를 한 대씩 올려붙였습니다. 놀랍게도 건달들은 순심이의 따귀를 맞자 두 눈을 휙가닥 뒤집고 실신해버렸습니다. 얼마 안 되어 난장판이 된 주막에는 기절한 사람 6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순심이는 한숨을 내쉬고 축 늘어진 건달과 김진사를 밖으로 끌어내고 찬물을 끼얹었답니다. 포졸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썩 꺼지세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예뻐해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건방지기 이를 데 없구나. 오냐 두고 보자. 김진사는 그런 순심이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엉거주춤하게 주랭랑쳤습니다. 그런 모습이 퍽이나 우스워서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라는 일단락되었지만 엉망이 된 주막을 뒷정리해야 했습니다. 집기와 그릇이 깨져서 물건을 사러 저잣거리에 가야 할 판이었죠. 순심이는 조금 후회가 됐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을 언급한 것은 정말 용서 못할 일이었지요. 순심이는 조금 침울해진 채 저잣거리에서 장을 봤습니다. 부서진 집기뿐만 아니라 다음날 요리 재료도 잔뜩 사서 두 손 한가득 안고 돌아가야 했지요. 그런데 거지 하나가 동네 왈패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구걸을 하고 있어? 누구 허락받고 우리 구역에서 동냥질이야? 보아하니 동네 왈패들이 신입 거지에게 텃세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심이는 모른 채 하고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규칙이 있는 법이고 순심이가 굳이 끼어들어서 화를 입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이놈 보게? 생각보다 그릇이 엽전으로 가득하구나. 거지 중에서는 제일 부자일세?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밥을 못 먹은 지 좋기 나흘은 되었소. 알겠소. 돈은 가져가시오. 대신 뭐라도 좋으니 먹을 거라도 좀 주십시오. 오냐, 먹을 거 줘야지. 여기 주먹감자 맛 좀 보거라. 그러더니 왈패들이 거지를 흠씬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정도가 심하였습니다. 저렇게 밟히다가는 이 자리에서 세상 하직하게 생겼습니다. 순심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를 못 본 척하고 넘어가다가는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면목이 없게 생겼습니다. 이보시오, 적당히들 하시지요. 이미 혼은 충분히 낸 것 같은데요. 뭐야, 이 계집년은? 어이구, 반반하게 생긴 것이 사내 품이 그립나 보이? 어디 보자. 어이구야, 지아비가 누군지 몰라도 아주 훌륭한 딸년을 낳으셨구만. 순심이가 말리자 왈패들은 그런 순심이를 보며 희낙낙하며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고 말았지요. 순심이는 아버지를 들먹이는 소리를 듣자마자 양손에 든 짐을 탁바닥에 놓고 곧바로 왈패의 낭심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낭심을 걷어차인 왈패는 거품을 물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순심이는 번개같이 접근해서 왈패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아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본디 씨름판에서 보이는 매치기를 일반 흙바닥에 해버렸으니 왈패는 죽은 개구리 마냥 사지를 쭉 뻗고 기절해버렸지요. 순심이는 손바닥을 탁탁 털고는 바닥에 쓰러진 거지를 깨웠습니다. 거지는 눈을 껌뻑껌뻑이며 영문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퍼뜩 일어나시구랴. 그리고 저 짐이나 좀 들어서 도와주쇼. 오늘 초상치를 뻔했는데 내 덕에 목숨 건졌으니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순심이는 그러면서 큼지막한 짐 하나를 거지에게 내밀었습니다. 거지는 군말 없이 순심이의 짐을 들었습니다. 순심이 말대로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소. 내 이름은 이문재요. 이럽수다. 내 이름은 순심이요. 저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힘 좀 써보쇼.
윤재는 정말 제대로 못 먹었는지 바짝 골아 있었는데 순심이의 짐을 옮기는데도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재는 순심이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지요. 그러자 순심이가 윤재를 잡았습니다. 짐 들어준 것도 인연인데 밥이나 자시고 가셔. 뭐 나흘이나 아무것도 못 먹었다 하지 않았수. 여기 정리만 좀 더 도와주면 내 한 그릇 내어드리지. 정말 그래도 되겠소. 이거 참 면목 없는데. 어허, 사내 새끼가 뭐 그리 패기가 없소? 알겠으면 어서 움직입시다. 윤재는 순심이를 도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순심이는 얼른 고깃국을 말아서 국밥을 윤재에게 주었지요. 윤재는 국밥에 고개를 쳐박고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나흘간 굶었다는 것이 거짓말은 아닌 듯했습니다. 사지도 멀쩡한 양반이 못하다가 구걸이나 하게 되었수. 어디 가서 떠들면서 자랑할 일은 아니오. 사정이 있으니 부디 넘어가 주시구려. 알겠소. 그러면 적당히 밥 먹고 오늘은 하루 쉬고 가시오. 짐도 들어주고 정리도 도왔으니 말이오. 대신 밥 다 먹으면 좀 씻으시오. 아주 냄새가 나서 못 봐주겠소. 순심이는 그리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워낙에 일이 많았던 하루라 땀으로 몸이 끈적거려서 씻고 싶었습니다. 윤재는 감사 인사를 하고 마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순심이가 돌아오기를 가만히 기다렸는데 한참을 있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씻고 어디를 가셨나? 그러면 이제 나도 목욕을 좀 해야겠다. 소시적에는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거렁뱅이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 일주일은 넘게 씻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럽다는 면박을 들어서 충격받은 윤재는 빨리 깨끗이 씻고 싶었습니다. 윤재는 대충 어림짐작으로 욕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닫이 문을 열어젖혔는데 안에는 알몸으로 나무욕탕에 들어가 있는 순심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굴곡진 몸매에 넋이 나갔습니다. 이윽고 화들짝 놀란 윤재는 당황하면서 눈을 가렸습니다. 허이구야, 그래도 꼴에 사내라고 음탕한 구석이 있구려? 뭐 들어오시구려? 나도 거의 끝나서 나갈 참이었소. 그게 무슨 소리요? 남녀가 유별한데 내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르겠소. 일단 사과하오. 내가 부주의했소. 뭘 그리 당황하시오. 물이나 아낄 겸 후딱 들어와서 씻으시오. 그렇게 나가려는 판에 순심이가 조롱박에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윤재에게 끼얹었습니다. 윤재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씻을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씻는 내내 바닥만 보면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퍽이나 귀여웠던 순심이는 어째 윤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둘은 우여곡절 끝에 씻는 것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심이는 깨끗이 씻은 윤재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생기고 멀끔한 청년이 있을까? 꾀죄죄할 때는 몰라보았는데 지금 보니 너무나도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순심이는 살아생전 이리 잘생긴 청년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방금 알몸으로 같이 씻었던 것이 떠올라 왠지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순심이는 윤재에게 한눈에 반해버려서 하룻밤 재워서 내일 보내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 시간이 되자 순심이는 윤재에게 갈 곳이 없으면 여기 함께 지내면서 일을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윤재는 처음에는 미안해서 거절했지만 실제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순심이의 제안에 모시겨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둘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재는 처음에는 잡이라는 것에 어색해했으나 순심이가 한번 일하는 것을 보이면 곧잘 따라서 능숙히 해내었습니다. 게다가 잘생긴 청년이 주막에서 일하자 마을에 소문이 돌아서 아낙네들이 주막에 들리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김진사를 쫓아내고 소문이 돌아서 한동안 주막의 발길이 끊어졌는데 윤재 덕에 다시 주막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윤재를 보는 순심이의 마음은 무언가 몽글몽글한 것이 터질 듯이 답답했습니다. 보고 있기만 해도 좋았고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얼굴이 붉어져서 금방 고개를 숙이고는 했지요. 처녀였던 순심이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한참을 지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윤재는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 방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순심이는 몰래 윤재의 방을 엿봤는데요. 글쎄 윤재는 방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지 뭡니까? 역시나 그냥 거지인 줄 알았는데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심이는 윤재의 모든 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결국 순심이가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도 끝났으니 먼저 씻으시지요. 그래도 되겠소. 그러면 먼저 씻을 터이니 식사는 먼저 하시오. 윤재는 그렇게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문이 휙 하고 열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윤재가 엉거주춤하게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는데 순심이가 알몸으로 김이 서린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하겄수. 오늘 손님이 많아서 고생 꽤나 한 것 같은데 내 등 좀 밀어드리리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것보다 어서 나가시오. 에이, 우리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팍팍하게 그러지 마시구랴. 그러면서 순심이가 은근슬쩍 윤재에게 밀어붙이는데 윤재는 아주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이미 아랫도리에 피가 쏠려서 터질 듯이 부풀었습니다. 이를 순심이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등을 밀어주는 척하다가 곧바로 몽둥이를 확 움켜쥐고 거사를 치러버린 것입니다. 윤재는 저항도 못하고 순심이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실 윤재도 내심 순심이가 마음에 들어 있었는데 절호의 기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어코 윤재와 맺어지게 된 순심이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기분에 욕탕의 뜨거운 물보다 더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온팡지게 사랑을 나누자 윤재가 한동안 말하지 않았던 과거사를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명문가 집안의 자제였는데 조정의 예속 논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가문이 쫄딱 망해버렸고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글 공부뿐이었기에 떽거리를 찾지도 못하고 거리에 내앉아 구걸이나 하고 있었던 차에 순심이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실은 내일 아침 나는 떠나려고 했소.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가 봐야 하거든. 그러지 말고 나랑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깟 벼슬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요. 아니요. 내 그간 얻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급제하고 말겠소. 윤재는 반드시 합격하고야 말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순심이는 이제야 사랑을 이루게 되었는데 윤재를 보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나이의 큰 뜻을 막을 수 없는 법. 순심이는 눈물을 흘리며 윤재와 입맞춤하고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윤재는 짐을 꾸려서 훌쩍 떠났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조하고 말이죠. 순심이는 마음 한켠이 뻥 뚫린 것처럼 적적했습니다. 순심이는 언제 돌아올지 모를 윤재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 그리고 가을이 오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오나 내일 오나 주막 밖에 사람이 오면 화들짝 놀라 지켜보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졸 무리가 주막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김진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못들 아느냐? 전현을 어서 포승줄로 포박하라. 앙심을 품었던 김진사가 마침내 움직인 것입니다. 순심이에게 얻어맞고 쫓겨난 후 김진사는 꾸준히 마을 사또에게 뇌물을 먹이며 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윤재가 떠난 틈을 타서 사또를 부추겨 순심이의 주막을 폐쇄하게 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하늘 아래 떳떳하게 장사하였거늘 어찌 사또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무엄하구나. 내 주막은 고을에서 내려오는 규칙을 어겼다. 바로 이 몸에게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이지. 사또는 킬킬거리며 뻔뻔하게 순심이에게 되도 않은 이유를 들먹이며 요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옥에 쳐넣었지요. 천하의 순심이도 포졸을 때려 눕힐 수 없는 법. 결국 속수무책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순심이는 옥에 쇠상찰 넘었던 밤 하늘의 달을 보며 윤재를 그리워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윤재 걱정뿐이었습니다. 무사히 한양에 올랐을까? 과거 시험을 보면서 떨지는 않았을까 말이죠. 아주 꼴이 좋구만. 어때? 이제야 나한테 시집 올 생각이 드나? 어림도 없다. 이 쥐새끼 같은 양반아. 역시나 내 놈 짓이었구나. 아직 입이 살아있는 걸 보니 옥살이가 편한가 보구나. 이봐라, 저 무례한 년 혼 좀 내주거라. 김진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옥을 찾아와서 순심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치욕과 수모의 날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심이는 오랜 옥살이로 서서히 수척해지고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생긴 선비 하나가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였는데 딱 봐도 높은 사람처럼 보여서 사또는 허겁지겁 선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를 시켜서 기녀들을 불러놓고 한바탕 잔치를 벌여서 성대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껄껄 웃으며 사또의 대접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술을 한두 잔 기울이며 마을 형편을 물었습니다. 사또는 신이 나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마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여기 김진사가 1등 공신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지요. 하지만 그 순간 선비가 얼굴을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술상에 무언가 묵직한 것을 탁하고 던졌는데 사또는 무언고하고 살펴보니 이럴 수가 이는 다름 아닌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사또라는 자가 죄 없는 여인을 겁박하고 뇌물을 먹고서는 대낮부터 관아를 기생집 마냥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어라? 그렇습니다. 젊은 선비는 다름 아닌 윤재였습니다. 윤재는 과거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고 암행어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순심이와의 약속을 지켜 마을로 돌아왔는데 사또와 김진사가 결탁하여 벌인 짓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나으리, 아닙니다. 여기 김진사라는 작자가 부린 술수이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좋다고 청탁 받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잘못이 아니라는 건가? 아닙니다, 나으리. 여기 사또놈이 저를 협박해서 돈을 뜯었습니다요. 시끄럽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낯짝 두껍게도 뱀처럼 혀를 돌리니 내 놈은 크게 벌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김진사와 사또는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겨우 풀려난 순심이는 꿈에도 그리던 윤재와 재회하게 되었지요. 순심이는 이후 암행어사가의 아내가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바램대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의의 은산이라 하여 의는 바다와 같고 은혜는 산과 같다며 은희가 대단히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재는 거지 시절에 얻은 순심이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돌아왔지요. 우리 모두 은혜를 잊지 않는 신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석칠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석칠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체구가 작고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약골인 석칠이는 동네 아이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죠. 아이들은 석칠이를 두들겨 패거나 괴롭혔습니다. 그런 석칠이 위로는 형이 셋이나 있었는데요. 석칠이와 달리 덩치도 크고 힘도 셌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라는 놈들은 불쌍한 동생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멸시하거나 무시했습니다. 밖에서는 또래 아이들이, 집에서는 형들이 석칠이를 못살게 굴었죠. 하루는 동네 골목대장 아이가 전쟁놀이를 한다는 명목으로 석칠이를 뒷동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연히 석칠이의 역할은 외놈이었습니다. 석칠이는 반항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다가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대자로 뻗은 석칠이를 두고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왔지만 석칠이는 이대로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비루한 인생 더 살아봐야 뭐하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석칠이를 번쩍 들더니 어디론가 옮겼습니다. 석칠이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어느 허름한 방 안이었습니다. 이제 깨어났느냐? 영감님은 누구십니까? 누구긴 누구야. 네 녀석 목숨 살려준 은인이지.
일어났으면 퍼뜩 자리에 앉기나 하거라. 젊은 놈이 그거 다쳤다고 골골거리느냐? 일어난 석칠이 앞에는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한 노익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곰방대의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며 석칠이를 향해 눈을 흘겼지요. 그리고 옆에는 석칠이 또래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딘가 노익장과 닮은 부분이 있었지만 석칠이 생전 이렇게 귀엽고 어여쁜 소녀는 처음 보았답니다. 고운 살결은 밤하늘에 떠오른 둥근 달 같고 초롱초롱한 눈빛은 별을 닮았지요. 소녀는 석칠이의 머리에 물수건을 갈아 올려주었습니다. 아직 상처가 심하니 움직이면 안 되옵니다. 아버님도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셔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사내 자식이 그 정도 다쳤다고 안 죽는다. 하여간 요즘 것들은 약해 빠져가지고 영 틀려 먹었어. 석칠이는 노익장의 일갈에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에게 받는 호의가 익숙지 않았고 나이 많은 어른신 앞에서 버릇없게 누워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영감님은 그 호랑이 산신 아니십니까? 호랑이 산신은 무슨? 신소리 할 힘이 있는 걸 보니 기운을 차렸구나. 노익장은 뒷산에서 머물며 가끔 물건을 사러 마을에 내려오는 기인이었습니다. 석칠이도 가끔 보기는 했지만 딸과 같이 살고 있는 줄은 몰랐지요. 그나저나 어쩌다가 그리 형편없이 다쳐서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느냐? 동네 아이들에게 얻어맞다가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뭔가 못된 짓이라도 하였느냐? 제 잘못이라면 허약하게 타고난 것밖에 없습니다요. 석칠이는 말하다가 그만 서러움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고 힘없어서 짓밟히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석칠이는 덩치 큰 형이 셋이나 있는데도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이제 없는 자식을 취급한다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딜 감히 부모님을 책망하느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거늘 어찌 그런 불손한 생각을 하느냐? 내 형제들은 못난 놈들이 맞다. 그러나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지. 누구를 탓하느냐? 하지만 노익장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석칠이에게 버럭 소리 지르며 호통을 쳤지요. 그런 노익장의 꾸짖음에 석칠이는 더더욱 서러웠습니다. 영감님은 저와 같은 타고난 약자의 마음을 모릅니다요. 아직도 내 정신머리가 틀려 처먹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구나. 좋다. 그러면 내 한 가지 재밌는 것을 보여주마. 노익장은 그리 말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절뚝이며 방안을 걷더니 벽에 걸린 장검을 한 자루 가져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발목이 뒤틀려 있었다. 게다가 내 놈처럼 천성이 허약했지. 절름발이의 약골이었다 이 말이다. 그런데 이 검이 보이느냐? 이 검은 내가 조선의 장수 노릇을 했다는 증거이지. 이 몸이 왕년에는 조선 제1검으로 불리웠다. 석칠이는 노익장이 보여준 검을 보고 두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그러자 석칠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석칠이는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영감님, 아니 어르신. 부디 제게 무술을 알려주십시오. 저에게도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갈 힘을 전수해 주세요. 일 없다. 나는 제자 따위 더 이상 키우지 않는다. 다친 몸이 나았으면 썩어지거라. 석칠이는 무술을 알려달라고 애타게 매달렸지만 노익장은 막무가내로 석칠이를 내쫓았습니다. 시무룩하여 집으로 돌아가려는 석칠이는 돌연 소녀의 부름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님은 끈기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몇 번이고 오셔서 부탁해보셔요. 소녀는 그러면서 떡 하나를 석칠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런 소녀의 상냥함에 석칠이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지요. 다음 날이 되었고 석칠이는 또 노익장의 집을 찾아가서 빌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떼약볕이 심한 날도 있었지만 석칠이는 매일같이 노익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익장은 항상 똑같이 석칠이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집을 찾아가다 보니 노익장의 딸과는 조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초순이고 노익장은 윤재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석칠이가 집을 찾아왔는데 한 무리의 건장한 사내 5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장작을 놓고 집에 불을 붙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칠이는 깜짝 놀라 사내들을 말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요. 이 노인네가 골패장에서 기묘한 술수로 내 미천이 다 털려버렸다. 분명 속임수를 쓴 것이 분명해. 집을 불질러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지. 불량배들은 으름장을 놓으며 횃불을 치켜들었습니다. 이들은 마을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항상 골패장을 기웃거리는 못된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노익장에게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는 것입니다. 석칠이는 그런 불량배들에게 달려들어서 불을 놓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허약한 석칠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불량배들은 그런 석칠이를 흠씬 두들기고 막무가내로 집에 불을 붙였습니다. 안에는 초순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석칠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활활 타오르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초순이가 타 죽을 수 있으니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초순이는 검은 연기를 마시고 정신을 잃고 있었지요. 석칠이는 그런 초순이를 데리고 겨우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만 집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불량배들은 노인을 보고 나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마침 노인이 나타났으니 몽둥이 찜질을 할 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맨손으로 불량배들을 상대했습니다. 도저히 연로한 노인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주먹 한 방에 불량배의 턱이 으스러지고 발길질 한 번에 덩치 큰 남자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불량배들은 결국 노인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달아났습니다. 그런 노인 앞에 석칠이는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집을 결국 못 지켰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석칠이의 머리에 꿀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빙긋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첫 번째 가르침을 알려주마. 남자가 별거 아닌 일로 질질 짜는 거 아니다. 그리고 딸을 구해줘서 고맙다. 제자야. 그날부터 석칠이는 노인의 제자가 되어서 수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석칠이는 매일 같이 산을 뛰어다니며 몸을 단련했습니다. 한 해가 지날 즈음 동네에 있는 아이들 중 그 누구도 석칠이의 체력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작은 만큼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해가 지나자 주먹다짐에서 석칠이를 이길 사람은 없었습니다. 끈질기고 포기를 모르는 근성으로 맞아 나자빠져도 몇 번이고 일어나서 달려들어서 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성인이 된 석칠이는 검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고 빠른 몸집에 어울리게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서 파죽지세로 공격을 퍼붓는 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석칠이는 남이 한 번 검을 휘두를 때 5번이나 영격을 날릴 수 있을 정도의 쾌검을 갖게 되었습니다. 석칠이는 초순이와도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초순이는 석칠이가 수련할 때 항상 곁을 지키며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초순이는 생명의 은인인 석칠이에게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었지요. 하루는 석칠이가 폭포가 있는 계곡에서 수련하는 날이었습니다. 석칠이는 땀을 흠뻑 흘리며 열심히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초순이가 잠시 쉬면서 하라고 물을 건넸습니다. 그때 석칠이는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비녀를 꺼내어 선물했습니다. 매일 같이 수련을 도와주는 초순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들고만 다녔던 것이죠. 은비녀를 받아든 초순이의 고운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와 달리 석칠이의 가슴팍은 근육으로 불끈거리고 단단했습니다. 초순이는 그런 석칠이의 품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석칠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남매처럼 지냈는데 오늘만큼은 그런 초순이가 너무나도 예뻐 보였기 때문입니다.
석칠이는 자기도 모르게 초순이의 입술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초순이도 그런 석칠이가 싫지만은 않았기에 다소곳이 입맞춤했지요. 둘은 그렇게 알콩달콩 첫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흐르는 폭포 물줄기를 배경으로 풋풋한 첫 경험을 겪었지요. 그렇게 석칠이와 초순이는 연인이 되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석칠이가 잠시 읍내로 물건을 사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돌아오고 나니 집이 쑥대밭이 되어 있고 스승님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석칠이는 깜짝 놀라 숨을 헐떡이는 스승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승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옛 제자였던 곽두팔이라는 사내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곽두팔이는 지휘금부사인 의금부의 수장으로 자신의 앞날을 막을 것 같은 실력자들을 하나씩 처리했는데 스승님인 윤재준도 그중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스승님은 곽두팔이를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검으로 상대해야 했죠. 하지만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초순이까지 납치하였으니 스승님은 숨이 멎으며 딸을 구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석칠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알겠다고 스승님과 약조했지요. 그러자 스승님은 눈을 감으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강자가 되어서도 약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거라. 석칠이는 숨을 거둔 스승님의 말을 되새기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곽두팔은 의금부 대장으로 높은 벼슬에 오른 장수였습니다. 워낙에 높은 사람이기에 보통 방법으로는 대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일까요? 한양 저작거리 한복판에 의금부가 주최하는 무술대회가 열린다는 게시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술대회의 우승자는 의금부에 특채되며 수장인 곽두필이 직접 상과 벼슬을 내린다고 적혀 있었지요. 석필이는 이 무술대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곽두팔이와 독대하면 스승님의 복수를 할 수 있고 초순이도 구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석칠이는 무술대회 날이 올 때까지 주막에서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검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수만 생각하며 칼을 갈고 닦았지요. 그리고 무술대회가 열리는 당일 석칠이는 스승님에게 하사받은 검을 차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무술대회에 참가한 사내들은 초라한 석칠이의 행색을 비웃었습니다. 더럽고 낡은 의복의 바닥이 다른 집신을 신은 모습은 그야말로 거짓골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얼치기 각설이 녀석이 여기에 발을 들였느냐. 어디서 검을 주워왔는지 몰라도 아픈 꼴 당하기 싫으면 썩어지거라. 말이 많구나. 석칠이는 대전자의 조롱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자세만 봐도 실력을 가늠할 수 있었거든요. 상대방은 석칠이에 비해 몇 수는 아래였습니다. 이윽고 시합이 시작되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상대방은 석칠이의 검에 쓰러졌습니다. 번개처럼 달려들어서 노도와 같이 공격을 퍼붓는 석칠이에게 당황한 것이지요. 눈으로 좁기 힘들 정도의 움직임에 이를 지켜보던 사내들도 숨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석칠이를 비웃지 못했습니다. 석칠이는 그렇게 파죽지세로 대전자를 쓰러뜨렸습니다. 마지막 상대는 의금부 소속의 장수였습니다.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죠. 그러나 석칠이는 이암만에 의금부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곽두팔이는 크게 기뻐하며 직접 석칠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대단하구나. 그래, 이름이 무엇라 하였느냐? 석칠이라 하옵니다. 아주 낯익은 검술을 사용하더구나. 스승이 누구였는고? 호는 호래요. 이름은 전자 제자 준자라 하여 전재준이라 합지요. 석칠이는 그리 말하며 번개같이 검을 뽑아 곽두팔에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곽두팔이는 순식간에 석칠이의 검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도 보통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껄껄껄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와 나는 같은 스승을 두었으니 사형지간이로구나. 그래, 알고 있었다.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이 무술대회도 내 녀석 때문에 개최한 것이니라.
사실 곽두팔은 석칠이가 복수하러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석칠이를 끌어들인 대담무쌍한 계획이었습니다. 석칠이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검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곽두팔은 더 빠르게 석칠이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석칠이는 곽두팔의 반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세가 장마철 쏟아지는 폭우와 같아 막아내기 힘에 부쳤습니다. 같은 스승님에게 사사받은 검술이었지만 그 기술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결국 곽두팔의 공격이 석칠이의 방어를 뚫고 배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석칠이는 그만 검을 놓치고 쓰러졌죠. 곽두팔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석칠이의 목숨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감옥에 쳐넣었지요. 곽두팔은 사실 석칠이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죽이기에는 아까운 인재여서 회유하여 부하로 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은 뒤로 하고 나의 부하가 되는 것이 어떻겠나? 벼슬도 주어 그대를 진짜 장군으로 만들어주지. 거절한다. 어찌 스승님을 죽인 사람의 밑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죽여라. 당연하게도 석칠이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곽두팔은 그런 석칠이에게 크게 화가 나서 피 흘려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석칠이는 차가운 감옥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초순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그대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먼저 떠나는구려. 석칠이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잡으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금살금 누군가가 석칠이가 갇힌 쇠창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초순이었습니다. 사실 초순이는 곽두팔에게 잡혀간 것이 아니라 홀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석칠이가 곽두팔에게 패배하여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구하기 위해 숨어 들어온 것이죠. 초순이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석칠이를 들쳐매고 감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들쳐매고 빠져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초를 서고 있던 의금부 병사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석칠아, 저기 있는 동료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야.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게? 내 걱정은 하지 마. 어떻게든 해볼게. 초순이는 그렇게 말하며 달려나오는 보초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초를 유인한 틈을 타서 석칠이가 동료들과 도망칠 수 있게 시간을 벌려는 것이죠. 초순이의 동료들에 의해 석칠이는 끌려 나왔습니다. 그 사이 피를 너무 흘린 탓에 석칠이는 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한낯선 사내가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훈련도감의 총수, 훈련대장 이밀석이오. 당신이 진정 호래 장군 제주님의 제자인 석칠이 맞소? 그렇소. 어째서 나를 도운 거요? 일석이는 그러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초순이는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와 일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석은 곽두팔의 부정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초순이를 도왔습니다. 지금 부사인 곽두팔은 역모를 꾸미고 있어. 그것도 청나라의 나라 정보를 팔아치우는 더러운 매국노요. 약자인 주소는 응당 청나라의 아래에 들어가야 마땅하고 생각하는 파렴치한 작자요. 곽두팔은 그야말로 비뚤어진 약육강식 사상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타락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일석은 너무나도 강력한 곽두팔을 쓰러뜨릴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천하제일검의 제자라는 석칠이를 구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초순이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대신 붙잡히고 말았소. 그렇습니다. 초순이는 석칠이를 빼내기 위해 미끼가 되어 곽두팔에게 붙잡힌 상황이었죠. 석칠이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섣불리 함정에 뛰어들었고 그 대가로 초순이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침통해하고 있자 일석이는 석칠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곽두팔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당신뿐이요. 그와 삼합 이상 검을 나누어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까지 당신밖에 없었소. 그러나 나는 결국 패배하고 말았소. 도저히 그자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소.
석칠이는 곽두팔과 나눴던 싸움을 떠올리며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석칠이보다 더 빠르고 강한 검술은 그야말로 천하제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일석은 고개를 저으며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홀의 장군 제주님의 검술 비급서요. 오래전 우연히 습득할 수 있었지만 나는 이 비급을 전혀 깨우칠 수 없었소. 하지만 직계 제자인 당신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오. 비급서를 받은 석칠이는 번개에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석 대장의 말대로 이는 분명 스승님의 글씨체였습니다. 석칠이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비급서를 탐독했습니다. 사랑하는 초순이를 구하려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비급서를 터득하면서도 몇 번이고 석칠이는 의금부로 쳐들어가 초순이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석 대장이 칠석이를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칠석이도 비급서를 모두 깨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순이는 곽두팔에게 사로잡혀 갖은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채 모진 고문과 희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정신이 끊어지려고 하면 찬물을 씌워서 깨워서 또 괴롭히고 그녀와 내통하는 이들을 알아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주리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일석대장은 곽두팔이가 청나라 사신과 내통하는 시기를 알아냈습니다.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밤 의금부를 우리 훈련도감이 습격할 거예요. 그때 곽두팔이를 상대하시오. 마침 석칠이도 비급서를 모두 익히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마지막에 스승님이 내려준 조언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석칠이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검을 허리춤에 찼습니다. 훈련도감은 횃불을 들고 의금부를 습격했습니다. 모략의 증거가 확연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금부 병사들은 뛰쳐나와 격렬하게 싸우며 반항했습니다. 석칠이는 그런 적들을 거침없이 베어 넘기며 곽두팔을 찾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오냐, 오늘 우리 둘 중 하나는 여기서 쓰러진다. 곽두팔은 그런 석칠이를 향해 노도와 같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석칠이는 예전과 같이 맥없이 곽두팔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비급서에는 지금까지 스승님에게 배운 공격이 아닌 다름 아닌 방어와 반격법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칠이는 예전 빗줄기처럼 버붙는 영격이 아니라 마치 흐르는 물줄기와 같은 검술을 구사했습니다. 때문에 곽두팔의 거센 공격을 모두 비껴내거나 흘려낼 수 있었지요. 곽두팔은 그런 뒤바뀐 석칠이의 검술에 당황했습니다. 강한 자는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하는 법이다. 석칠이는 곽두팔의 공격을 모두 흘려내는 것과 동시에 곽두팔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 미끄러지듯 홀을 그리며 베었습니다. 곽두팔은 일격에 숨이 끊어져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곽두팔은 자신의 공격에 맞아 쓰러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훈련도감의 습격도 마무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석칠이는 감옥에 갇혀 엉망이 된 초순이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초순이는 그런 석칠이의 품에 안겨 흐릿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초순이는 너무나도 심한 고문으로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순이는 밝게 웃으며 석칠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비급까지 터득했구나. 나는 너라면 해낼 줄 알았단다. 초순아, 죽으면 안 돼. 이제야 다시 만났는데 나를 두고 떠나지 말아줘. 내가 죽더라도 그 강인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간직해줘야 해. 조선 땅에는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도와서 올바르게 살아주렴. 초순이는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내 영영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석칠이는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곽두팔의 모략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석칠이었습니다. 석칠이는 지휘금부사의 벼슬을 받고 초순이와의 약속대로 약자를 지키며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장수가 되었답니다. 샘은 천길 물속에서도 솟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칠석이는 약한 몸을 타고났지만
이를 피나는 수련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높은 벼슬까지 오를 수 있었지요.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